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을 살고 이제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가슴 속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특별하고 역대급으로 뒤집어지는 반전을 가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 사연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찾길 바라며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썼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셔서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는 어른들의 허구한 날을 보면서 자랐더니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 알바를 했고 고등학교를 직업 전문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컴퓨터 웹 디자인을 배우며 알바를 계속했답니다. 제 나이 19 무렵에 부모님의 빚을 세 식구가 함께 갚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적금도 들기 시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입을 수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자 아주 작은 회사의 웹 디자인과 잡다한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은 알바 때보다 훨씬 편하고 재밌었고 선배들도 친절하셔서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를 선택해주고 일을 잘한다는 인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직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 달간의 교육인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가져보라고 하셨답니다. 저야 회사에서 일찍 끝내주고 보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바로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제 나이 30에 대학교 캠퍼스를 처음 밟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대학생들이 부러웠고 다시 태어난다면 대학교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받게 된 교육은 비즈니스 영어와 심리학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더러 나중에 크게 될 사람 같다며 비싼 돈을 들여 공부하게 해주신 거죠. 수업은 대체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집에서 복습하고 노력했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진도도 따라갈 수 있었고 테스트 시험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대학교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나가려는데 영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교수님이고 외모도 훤칠해서 어떤 여자라도 쉽게 넘어갈 능력 있는 분 같았는데 왜 평범한 저에게 이러나 싶더라고요. 제가 거절 의사를 보였더니 딱 한 번만이라도 저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셨네요. 그래서 전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같이 밥을 먹는 거라 생각하고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교수님이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학력과 집안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고졸의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걸 고백했고 교수님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니 다른 인연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으니 한번 사귀어보자고 고백하더군요. 저는 쉽게 마음이 열지 못했고 다신 대학교에 갈 일이 없어서 교수님의 고백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포기 못하겠는지 회사까지 찾아와 구애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있는데 다짜고짜 들어와서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며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보다 못한 회사 사장님이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성품도 바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니 한번 만나봐도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민망한 상황을 벗어내려고 일단 교수님이 내민 꽃을 받고 퇴근 후 식사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남자와 사귀면 어떨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이죠. 성격도 좋고 직업도 훌륭하고 나이도 궁합도 못지않는다는 4살 차이여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분한 그 일을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저희 연애는
보통 연인들과 다를 게 없긴 했는데 대학교 캠퍼스를 자주 거닐었어요. 대학을 가지 못한 제가 캠퍼스를 걷고 싶다고 해서 자주 손을 잡고 잔디밭을 산책했답니다. 그런 연애는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저희 두 사람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연히 능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그 일을 많이 흡족해 하시며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의 배경과 학력을 알고 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그이에게 저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 정리를 하려는데 그이가 2달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극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힘을 쓰라고 하셔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네요. 이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시자질이 살벌하게 다가왔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깨끗한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시비를 거셨고 친정에서 배워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부모님을 욕하셨어요. 너는 가방끈만 짧은 게 아니라 의지도 약하구나. 집에서 노는 애가 식기세척기를 왜 쓰니? 그리고 냉장고 안에 반찬이 저게 뭐냐? 내 아들한테 받는 생활비를 어떻게 쓰길래 풀떼기밖에 없는 거야? 어머님, 그 남편이 다이어트 중이라서 채소 반찬만 먹고 있어요. 제가 고기를 해줘도 잘 먹지 않는다고요. 넌 어른이 말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 아들까지 운운하면서 변명하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생각 잘해서 남편 내조를 할게요. 부족한 걸 채우면서 지낼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고개 숙여 사과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시비거리에 잡아서 꼭 저를 힘들게 하셨답니다. 단순한 잔소리라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려보려고 했지만 매일 인상 찌푸리며 시차질하는 게 큰 상처가 되었네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합세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가문에 아들이 귀하고 남편이 3대 독자이니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훈계하셨네요. 애미, 너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설마 일부러 애를 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 아버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집은 쓸데가 없으니 무조건 아들을 가져라. 알아듣겠느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시아버지는 제가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면 더 큰 소리를 내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손자를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자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아들 낳는 비법을 전수하셨습니다. 너 말이야. 내 아들하고 부부관계를 할 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해라. 해가 지나 서쪽으로 두면 계집이 생기니 절대 그리로 누우면 안 된다. 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얘가 내 말이 장난인 줄 아나 보네? 나 해봐라.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키운 걸 보면 모르겠어? 다 내가 했던 방식이니까 참말 말고 따라라. 밥도 당분간은 고기만 먹어. 옷도 치마는 절대 입지 마라. 사내를 낳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어머니의 잠자리 운수부터 해서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코치를 받으며 아이 가질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남편과 최선을 다한 덕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바라고 있던 아들을 가졌죠. 그래서 한동안은 시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주셔서 시어머니의 시자질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 품에 안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되신 분들은 모두 저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시댁의 대를 잇게 되어 며느리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지난 때처럼 시자질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죠. 저는 내조와 육아를 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바쁘게 보냈고
남편은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큰 갈등은 모두 지나가서 이젠 아들만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시자지보다 더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평일에 아들을 안고 남편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수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남편과 조교로 보이는 여자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보았는데 분명한 남편이 교수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인 조교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더군요. 저는 아들을 안은 채로 발했어요. 당신 바람난 거야? 이 젊은 조교년이랑 매일 교수실에서 놀아난 거냐고. 여보, 흥분하지 마. 그리고 목소리 낮춰. 여기 학교야, 내 일터란 말이야. 우리 식구 밥 주는 곳이니까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 이 나쁜 자식아, 이게 조용히 해결할 일이야? 더러운 짐승 새끼야? 그리고 니 대학 나와 조교까지 하는 년이 이런 더러운 짓을 벌여?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볼게요. 두 분이서 조용히 대화 나누세요. 상간녀가 저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한 손을 뻗어 목덜미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리고 딱이 날릴 손이 없어서 이마로 조교의 코를 박아버렸어요. 이윽고 제 이마에 캡쩍 같은 피가 묻어 있었고 상간녀는 바닥에 자빠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에 태웠어요. 그러더니 제 뺨에 날리더라고요. 누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더군요. 이 여편네가 돌았나. 어디 교수실에서 손찌검을 해? 거기서 손 안 피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는 걸 몰라? 지금 그게 문제니? 나 지금 충격받았어. 당신이 조교년이랑 그 짓 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왜 학교에 찾아온 거야? 내가 학교 오는 거 자제하라고 했었잖아.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미친 자식 봐라.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학교에 찾아온 내 잘못이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이는 키득거리며 비웃더라고요. 여보,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바람을 피우든 딴 집 살림을 차리든 다 내 마음이라고. 당신은 그냥 교수 마누라 타이틀을 가지고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해.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당신 원래 이런 남자였어? 나와 연애할 때도 나를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더럽고 물란한 놈이었니? 여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닥치고 집에 가란 말이야, 알았지? 지금 차문을 열고 같이 내리면 나는 웃으면서 교수실로 돌아가고 당신은 우리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가. 그이는 차문을 열더니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 잠시 차 안에서 벙찐 채 머물다가 이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려서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데려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던지 아들의 기저귀를 여러 번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아들을 재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죠. 이혼을 하든 계속 살든 먼저 말을 해봐야 했으니까요. 이윽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태어나다 못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학교에 오지 마.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이랑 아들만 신경 써. 알아들었어? 지금 나더러 바람 피우고 있는 당신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말이야? 당신 내가 아는 남자 맞아? 인성 바르고 착했던 내 남편이 맞냐고. 에이 진짜 너 주둥이 다물어. 나 엄청 피곤하거든. 진짜 최악이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자식같이 낳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쓰레기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산다고.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답니다. 저는 당장 이혼할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죠. 변호사님은 외도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저에게 바로 소송하지 말고 확실한 물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남편이 있는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당신도 사람인가 보네. 교수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었지? 계속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입 닥치고 당신 할 일이나 하면서 살아. 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맞더라고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반드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게 되면 이혼은 물론이고 교수 자리에서 끌어내려 복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에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바람 피운 증거를 깨끗하게 지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뒤져봤는데 바람을 피운 곳이 합격했으니 수상한 건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포렌식을 하러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이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며 저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포렌식을 했음에도 아무런 불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교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어서 꼭 증거가 남길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티가 안 나는 작은 카메라를 찾아냈답니다. 당신 머리를 쓰려면 좀 그럴싸하게 써봐. 교수실에 카메라 설치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 이 나쁜 자식. 우리 이혼해. 나 더 추악한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그래,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못 준다. 의부증 걸린 마누라로 소송하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뭐? 그 의부증? 내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디서 날 정신병자 취급이야. 내가 바람 피운 증거 있어?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봐라. 누구 편에 들어주나.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키운다. 당신은 애 키울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편이 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민주인을 당신 같은 쓰레기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내가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혀내서 위자료에 양육권, 양육비 모두 받아내겠어. 목에 핏대를 세우고 경고했더니 남편을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싸구려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자기 변호사급에 맞게 비싼 변호사를 사라고 충고했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심증으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도 저를 의부증 환자로 맞소송을 했고요. 그동안의 아들은 시댁에 가 있었고 곧 법원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이혼전담 변호사팀을 제대로 꾸려서 변호를 펼쳤고 저는 로스쿨 출신 보통의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호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혼 전담 뒤에 밀려도 한참 밀리는 애송이 변호사였고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못하고 판사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기로 판결이 났답니다. 의부증 환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너무 억울했던 저는 판사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법원에 나온 저는 아들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제발 아들을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제가 키울게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 아이라도 주세요. 웃기고 있네. 야, 내 손자가 얼마나 귀한데 너 같은 가난뱅이의 가방끈 짧은 년이 혼자 키워? 그리고 이미 판사님이 판결을 했는데 어디서 억지를 부리는 거야? 한심한 년. 그러게 입 닥치고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애나 키울 것이지 감히 내 아들을 무너뜨리려는 몰상식한 짓을 해? 우린 너를 절대 용서 못하니 앞으로 내 손자 얼굴 볼 생각 마라. 저리 꺼져.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뒤죽은듯이 살 테니 제발 아들만 주세요. 저 민준이 없이 못 산다고요. 애 없이 못 살리니 왜 이혼 소송을 한 거냐?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네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니 현실에 받아들이라고. 이 머저리 같은 년. 꺼져! 결국 저는 아들을 빼앗기고 한 푼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 시댁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윽고 경찰관 둘이 와서 저를 시댁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보러 왔다고 말하니 그런 건 민사 고소로 해결할 일이니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것 없고 받은 것도 하나 없던 저는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채 친정집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대로 있으면 손해인 건 저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아들을 다시 만나고 데려오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전에 했던 웹디자이너 자리를 알아봤는데 고졸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고소득인 직업을 찾다가 한 대형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24시간 내내 붐비는 곳이어서 몸이 많이 힘들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몸이 힘들어서 아들에 대한 생각을 덜하고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14시간씩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살이 심하게 빠지고 얼굴이 빨리 늙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돈 버는 것에만 열중했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어느새 강산이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돈도 많이 벌었고 따로 식당을 개업한 어엿한 사장이 되었답니다. 또 장사가 잘 돼서 다른 도시에 분점을 2개나 오픈했어요. 이제 형편도 좋아졌고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시댁에서 데려올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 발로 찾아왔더군요. 이전에 당당하고 억센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애절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민준애미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누구 덕에 악착같이 살아서 꽤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요? 저한테 볼 일이 뭔데 찾아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을 당했는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휴, 애미야, 난 더는 못하겠다. 내 손주 키우는 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뭘 어쨌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미야, 많은 걸 묻지 말고 내 손주 좀 네가 데려가 키워라.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데려가줘. 저는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저를 찾아와 납작 엎드려 아들을 데려가라고 애원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연기를 하거나 저를 놀리려고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가요. 분명 제 아들을 저대로 키우라고 하셨죠? 만약 장난질이면 참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장난 아니다. 진심으로 네가 민준이를 키워주길 바라고 있다고. 우리 식구들은 내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직원들에게 알아서 장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하라고 한 뒤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기절초풍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된 아들이 손에 쥔 파리채로 시아버지와 전남편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때리려고 기를 쓰고 대들고 있었답니다. 부자의 팔다리를 보니 멍자국이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모두 아들이 낸 상처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혜미야, 민준이가 저렇게 변했다. 9살 때부터 우리를 이유 없이 매질하고 심하게 반항을 하고 있어. 세상에,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몰라. 아동심리센터에 데려가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도 데려가 봤는데 애가 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린 잠도 편히 못 자고 있어. 민준이가 야밤에 세수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뿌린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아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문제 있는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시댁 식구들을 때리고 소리치고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가슴이 쓰리고 아팠어요. 이윽고 파리채를 휘두르고 있는 아들 앞에 다리를 굽혀 앉아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엄마랑 살자. 그러자 민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 작전이 통했네? 이제 나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 작전 성공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거니? 엄마, 자세한 얘기는 나가면서 해. 얼른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자. 잠깐, 엄마가 어른들하고 대화 좀 할 테니까 잠깐 방에 가 있어. 민준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민준이를 데려가는 조건을 말해줬습니다. 양육비 10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바람난 전남편에게 마땅히 받았어야 했을 위자료를 달라고 했죠. 강산이 바뀌었으니 현재 시세로 2배 이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억만금을 다 줄 테니 제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저에게 입금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아오지 말라는 각서를 요구했답니다. 시부모님과 전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아들을 찾아오지 않겠다며 바로 사인하더군요. 이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식당을 오픈한 이야기를 꺼내야겠네요. 저는 7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저만의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인 학원 아래층에 식당을 열었어요.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며 살다가 7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죠. 아들은 제가 엄마라는 말을 듣고 바로 믿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바로 저를 알아보고 끌어안더군요. 그래서 자주 제 식당에서 밥을 차려주었고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네요. 그러다 아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었는데 저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답니다. 어린 아들에게 충격일 수는 있지만 아들을 버린 엄마로 여겨지기 싫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백했어요. 그러자 민준이는 예상대로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저와도 오래 있고 싶어서 학원을 땡땡이 치고 식당으로 와서 저에게 안겼고 가끔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고 이 다음부터는 아들 혼자서 계획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시댁에서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죠. 그래서 전 또 솔직하게 양육권이라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오려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일러주었습니다. 오랜 싸움을 해서 제가 이겨야만 아들과 같이 살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 했죠. 그때부터 아들은 시댁을 벗어나 저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시부모님이 자주 보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네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쌍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그걸 보고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우냐, 우리라면 절대 못할 것이다 라는 대화를 나눴다네요. 그래서 아들은 그 프로그램의 아이들보다 훨씬 심하게 반응하고 문제 있는 아이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네요. 시부모님과 전남편에게 쌍욕을 하는 건 기본에다가 주먹과 발길질로 식구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네요. 이 모든 걸 엄마인 저와 함께 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유,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엄마는 자격이 없는 엄마야. 그러자 아들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왜 사과를 해?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싫어. 맨날 억지로 공부시키고 시험 봐서 틀리면 종아리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엄마를 닮아 그런 거라며 엄마 욕을 무지하게 했어. 하여튼 저 집에 있는 식구들 모두 싫어. 엄마를 힘들게 한 걸 들었을 때는 더더욱 싫었고. 아이고 아들아, 그래서 엄마랑 살려고 2년 동안 그렇게 한 거야? 응. 아동심리센터에 갔을 때도 일부러 더 심하게 했어. 거기 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선생님한테도 욕하고 나와버렸어.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포기하고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엄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다니. 민준아,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젠 더 이상 나쁜 행동하지 않아도 돼. 응? 나도 알아. 이젠 평소처럼 지낼 거야. 학교에서 지내는 것처럼 말이야.
나중에 아빠나 할머니가 찾아오면 또 문제아처럼 공격해서 추천해줄게. 내가 엄마의 마니또니까. 마니또? 아, 소져서 그런 거? 좋아. 엄마는 민준이의 영원한 마니또가 될게. 그럼 우리 마니또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자. 그렇게 아들의 문제아 행동 덕분에 양육권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아들과 위자료 10년치 양육비를 받고 제 집으로 돌아가며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과정은 이랬지만 결국 아들과 같이 살게 되어 무척 기뻤어요. 다시 품 안에 아들을 안고 지내보니 사무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주려고 2배, 3배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네요.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사라져서 살판이 났다고 하더군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줬는데 민준이를 데려가 너무 고맙다며 절대 다시 데리고 오지 말라고 부탁의 말을 남겼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웃겼지만 당신의 손주를 포기하고 버린 것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수였던 전 남편이 인터넷 뉴스에 모자이크가 가려진 채 올라왔더라고요. 대학 교수 A씨가 여대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지내다 여대생 중 하나의 부모한테 일을 걸렸답니다. 그 부모는 대학 총장과 친척 관계여서 바로 언론과 대학교에 알렸다네요. 그래서 그이는 교수 자리에서 잘린 건 물론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여대생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강도 높은 추궁을 당했는데 권력이 아닌 단순 불륜으로 종결이 났다네요.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여하튼 인터넷 뉴스에 뜨고 교수까지 잘린 전 남편은 시부모님과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웃들이 뉴스를 보고 현관문에 꺼져라, 더러운 놈, 발정난 개, 쓰레기 등등 락하로 낙서를 써놓기도 하고 외출하면 이웃들의 막말과 상욕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떠나게 되었다네요. 이때 시부모님과 전 남편은 시골 이웃의 권유로 만평의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사기를 친 거라네요.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가지게 된 식구들은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 밭과 논에서 일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듣게 되자 어찌나 기쁘고 신이 나든지 팔짝팔짝 뛰면서 쾌재를 불렀어요. 바람난 전 남편에게 억울하게 아들까지 빼앗기며 이혼당하고 눈물로 보냈던 10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순간이었죠. 이후로 시댁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듬해 시꺼멓게 그을린 세 사람이 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피죽도 못 벗고 지냈는지 피골이 상접했고 삐쩍 마른 몸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러 왔더군요. 부탁하려는 건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혜미야, 우리 민주이나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아버님이랑 당신도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다들 꼴이 왜 이래요? 기티나던 사람들이 이젠 촌사람이 다 됐네? 시골에서 상이다 하고 힘들게 산다더니 정말이었나봐요. 그래, 네가 아는 게 다 맞아. 그래서 말인데 애미야, 네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시골에서 밭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들어보니 너 식당을 3개나 운영하는 사장이라며. 그럼 우리 세 사람을 건사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설마 제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부탁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양심은 있다. 널 내쫓은 지 어떻게 같이 살겠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조용한 곳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 노후 조금이야. 응? 네가 민준이 데려가서 받아갔던 돈만큼만 도와주렴. 이 노인네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어머니와 더불어 시아버지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구걸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화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짓거리 드니까 아셔서 날 찾아와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양심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뭐 아파트 한 채의 노후자금 지나가는 개같이 없겠네. 제가 호통을 치자 전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양육비랑 위자료 많이 뜯어갔잖아.
게다가 식당도 3개나 운영하는 잘 나가는 사장이라며. 치사하게 구지 말고 한 2, 3억만 내놔. 이 취직파 못하는 등신아, 어디서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야? 발정나서 아랫도리 관리 못한 똥개놈이 어디서 협박이야? 뭐? 인연이 보자 하니까. 그래, 한 대 쳐봐. 내가 너 깜빵에 보내줄게, 이 개자식아. 저와 전 남편의 언성을 높이자 시부모님이 남편을 따귀를 딸리며 가만히 있지 못하냐고 으르렁거렸어요. 결국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세 사람에게 제발 꺼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뭐라 중얼중얼 거리더니 나란히 무릎을 꿇더군요. 다행히 손님이 없는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미야, 우리 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발 거절하지 말고 우리 도와주렴.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평생 반성하면 살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그렇게 돈이 필요해? 그 전에 만날 사람이 있어. 민준아, 여기 좀 나와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너 만나러 왔대? 그러자 식당 안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한 손에 파리채를 들고 말이죠. 예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보았던 악동의 모습으로 씩씩대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할망구 영감택이야, 여기 왜 왔어? 또 나를 괴롭히러 온 거지? 손자한테 또 맞고 싶어서 찾아왔느냐? 좋아, 내가 두들겨 패줄게.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파리채로 두들겨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너 아직도 이러는 거니? 이러지 마라, 제발 그만 때려. 우리 3대 독자 손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유, 애미야, 너 애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들겠다. 아이고, 이게 민준아, 할아버지 머리를 왜 잡아당기니? 아프다고.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채로 사정없이 시부모님을 두들겨 팼고 다음으로 전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이 발정난 똥개야, 엄마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네 제자들하고 놀아놨다며. 내가 핸드폰으로 뉴스 다 봤어. 오늘 잘 만났다. 정의의 파리채로 용서하지 않겠어. 아들은 체력이 워낙 좋아서 10분이 넘어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을 말릴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제대로 응징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의 행동을 눈감아 주었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돈은커녕 아들의 매질에 버티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더군요. 아들은 이에 질세라 따라 나가서 계속해서 파리채를 휘둘렀습니다. 양마들아, 우리 엄마랑 나를 또 찾아오면 파리채가 아니라 전기 파리채로 때려줄 테다. 지지직하고 잡아버릴 거라고. 식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더군요. 저는 아들의 행동에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어요. 민준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때리면 안 돼. 아니, 난 엄마를 지킬 거야. 엄마를 힘들게 하는 놈들은 무조건 내가 때려줄 거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네. 그래, 다음에 또 저 사람들이 찾아오면 흠씬 때려줘. 엄마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버렸죠. 마음을 비우고 아들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 식당이 새로 오픈하고 사장님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남자였고 딸을 둔 이혼남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제 아들과 동갑이어서 자주 어울리고 놀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저희 모자와 그쪽 부녀가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 사장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에게 그 사장님이 새아빠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전 아들의 응원 덕에 그 사장님 부녀와 저희 모자가 자주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이듬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응원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된 그이가 식당 근처에 주택을 마련해서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제 식당과 남편 식당을 오가며 놀기도 했고 일을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빼앗긴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를 악물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은 물론 가슴으로 낳은 딸도 제 곁에 있네요. 그리고 전 남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멋진 남편까지 생겨 더할 나위 없답니다. 이렇게 저의 10년의 세월을 사연으로 모두 적어봤네요. 이렇게 보니 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너무 고맙네요. 저는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 테니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글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맙고 행복하세요.